안녕하세요. 신용철 세무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내국소비세법 제1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국소비세법을 배우기 전에 이 책의 목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장을 보시면요. 목차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예요. 목차를 보시면은 제3과목에 내국소비세법이 있고요. 거기에 제1편이 뭡니까? 부가가치세고, 제2편이 개별소비세고, 제3편이 주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요 제1편 부가가치세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고 2편의 개소세가 3장까지, 주세가 3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 1장부터 6장, 1장부터 3장 요 편제는 무엇을 따르는 거냐? 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국세법령센터라고 있고 실제로 국세법령센터에 가보시면은 부가가치세에서 1장부터 제1조부터 끝조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표현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고 개별소비세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주세는 1장부터 3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책을 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1편 부가가치세를 보면은 제1장의 부가가치세법의 총칙부터 해가지고 제6장의 간이과세와 보칙까지가 총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소비세는 제1장 개별소비세법의 총칙부터 제3장 기타까지 나와 있고 주세도 마찬가지로 제1장 주세법의 총칙부터 제3장 면세 및 납세의 담보 등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실게요. 뒷장을 보시면 회계학은 됐고요. 오른쪽에 파트 3 보시면 내국소비세법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은 없고 우리가 관세사 1차 시험을 위한 단어로 내국소비세법을 만들었고 그 내국소비세법 안에 크게 세 가지 세목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제1편의 부가가치세, 제2편의 개별소비세, 제3편의 주세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국소비세법. 과연 우리가 모든 명칭은 마찬가지지만 그 명칭을 붙이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명칭의 그 어떤 행위, 어떤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명칭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국이라는 단어하고 소비세법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국 관련된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내국 아니면 외국이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세법이 중요합니다. 이 소비세법. 과연 이 소비세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세금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그것을 담세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렇게 있거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담세력,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 근데 우리 흔히들 말하는 여기 소비세법에서는 그 담세력이 뭡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물릴 것이냐의 문제에서 소비세법은 바로 이 소득이 아니고 바로 이 소비입니다. 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우리 흔히들 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제1편, 2편, 3편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나가서 주세입니다. 즉, 요 세 가지 세목들은 뭐예요? 그 담세력이 소득이 아닌 소비의 행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그 해당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 그 서비스를 구입한 자가 소비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소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소비세라고 본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주세법은 뭡니까? 소비 행위의 세금을 소비 행위에 담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으로 뽑아보니까 이 세 가지 세목은 소비세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제1편의 부가가치세법 있고요. 제1장부터 제6장이 있고 요 1장부터 6장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령 구조에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목마저도 똑같아요. 부가세법의 총칙, 과세거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은 제1장의 부가가치세법의 총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절 한번 보시죠. 제1절에 목적 및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1번 보시면 목적이라 되어 있고 옆에 법 제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법이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법이 제1조는 바로 이와 같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1조 제1조는 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이라든지 민사법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1조는 바로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목적. 이 법을 왜 제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에서 앞으로 무엇을 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목적에서 제1조에 부가가치세법은 법령상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이바지함을 목적 동람지시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그건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1번에 우리가 볼 거는 바로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에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브라브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부가가치가 뭐냐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고 뒤에 또 뭐가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적을 봤을 때 부가가치의 과세 요건 및 절차.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부가가치가 과연 뭐냐? 그다음 두 번째 과세 요건이 뭐냐?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납세 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과세 표준이 얼마냐, 세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과세 요건이잖아요. 결국에는 목적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가 뭐고, 나아가서 과세 요건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을 것이다. 절차. 부가가치세의 징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신고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징수를 못했을 때 부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목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부가가치세법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및 절차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에서는 앞으로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가 무엇이며 나아가서 부가가치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표준이 뭐고, 세율이 뭐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법은 뭡니까? 그 절차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세 요건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부과할 때 어떻게 신고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가 부과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과 처분할 것이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나아가서 사업자 등록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절차 규정을 함으로써 부가세의 공정한 과세와 그 뒤에 있는 말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공정한 과세 적정한 이행을 확보 브라브라 해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1조는 다 그렇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번을 한번 보실게요. 2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별표 3개 정도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2조예요. 제2조.
바로 뭐라 돼 있습니까?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 첫 번째는 1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나와 있고요. 2조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게 뭡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게 개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개념을 굳이 제2조로 해가지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법에서, 즉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이러한 단어는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고 뭐 창설해 놓은 겁니다. 창설한다는 게 뭡니까? 이 법의 고유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가가치세뿐만 아니고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1조가 정의, 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 파트는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뭐 실무를 하실 뭐 부가세 실무를 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시발점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단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조금 의문이 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요겁니다. 바로 부가가치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뭐 있어야 돼요? 그 과세 요건과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부가가치의 개념 정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2조의 정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2조의 정의의 부가가치세가 아닌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정의 2조 정의의 부가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에요. 정의 부분에 분명히 부가가치가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 책에서는 이제 그 법령상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법령상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책 말고 다른 기본서 좀 두꺼운 기본서, 논술 관련된 두꺼운 기본서를 보시면은 요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을 들어가기 이전에 보통 부가가치세의 일반 이론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가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 우리가 세법 여기 제2조 정의에 부가가치가 있었으면은 이론상 내용을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에 부가가치가 과연 무엇이냐는 정의가 창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이 이 부가가치의 정의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조금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가가치 문제 풀기 이전에 부가가치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뒤에 있는 파트들이 이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부가가치가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 부가가치가 뭐냐를 떠나서 설명하기 전에 부가가치가 왜 나왔느냐를 설명하려면 바로 이 소비세 정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소비세. 과연 이 소비세가 무엇이냐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소비세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비 행위에 담세력이 있고 그 소비 행위에 담세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소비 행위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예요? 공급받는 자, 소비자죠. 공급을 받는 자예요. 공급받는 자, 즉 소비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용역의 소비 행위, 바로 소비 행위의 담세력을 인정하고 소비 행위의 담세력을 인정해서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세금을 물리는 좀 독특한 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치를 더해가지고 어떤 것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생산을 한 거에 대해서 공급, 즉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한테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공급받는 자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
그죠? 얘는 뭐예요?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공급자. 공급자가 당초에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자기의 노하우라든지 인력을 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것을 팔 거 아닙니까? 소비자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세를 봤을 때는 과연 누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가 문제예요. 소비세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비세.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요 물건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공급자예요. 공급을 했기 때문에 소비세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세하고 관계가 있으려면은 요 물건을 사용 소비함으로써 그 만족감을 얻는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세금을 물려야 돼요? 바로 요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으로는 어떻게? 소비자가 요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뭐 예를 들어 요 그 부분이 만약에 뭐 어떤 금액이 있어요. 100원이면은 100원에 우리 지금 그 부가세가 10%니까 10이 세금이잖아요. 이 소비 행위에 발생하는 이 10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돼?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10을 납부를 해요. 누구한테? 국가죠, 국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또 요걸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녹여가지고 어떤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뭐 예를 들어 부품 나사를 누가 나사 공급자가 공급을 한 걸 가지고 그 나사를 가지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결국에 뭡니까? 이 사람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일 수도 있잖아요. 생산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또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요때에서는 이 과정에서는 얘가 공급자, 얘가 소비자였지만 이 과정에서는 얘가 뭐예요? 공급자가 되겠죠. 생산자, 공급자가 되고 나가서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또 다른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러면 이 소비세에 있어가지고 어떤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소비세 입장에서는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과정에 이 물건에 대한 소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에. 이해하셨죠? 그게 소비세잖아요. 이 사람이 소비 행위를 했고 이 소비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무슨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요때 이거에서 국가에 납부를 하면 돼. 국가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여기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누가 냈어요? 누가 냈어? 얘가 냈단 말이에요. 얘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국가에 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이미 소비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고 거기에 어떤 것을 얹어가지고 팔았고 그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용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가 이 부분에서 세금을 내는데 이 부분에서 세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면에 뭐가 깔려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한 세금도 내면서 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또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물건에서 지금 두 가지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두 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돌려주면 되잖아요. 환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환급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환급. 여기 납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 한 번만 딱 내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이 두 번 과세가 됐으니까 한 번 환급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소비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요렇게 팔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요렇게 가겠죠. 최종 소비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최종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면은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최종 소비자가 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요
요 부분은 뭐 이미 여기서 납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뭐 또 환급을 해주는 이 사람한테 환급을 해주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요런 과정을 거치고 납부하고 환급하고 얘가 납부를 하면 여기서 납부를 하겠죠. 납부를 하고 환급이 없으면은 요걸로 그냥 끝이 나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소비세의 뭐 원칙적인 제도 운영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세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소비 행위는 누가 하는 거다? 소비자가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납부한 것에 어떤 것을 얹어가지고 팔게 되면은 요 판 것의 일정 부분이 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환급이 발생을 하는 법. 요게 이제 1년, 우리가 소비세에 있어가지고 1년에 이렇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도 운영상. 운영상의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제도 운영상의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소비자인데 나보고 뭐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나보고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 100만 원짜리 사면서 이 사람이 핸드폰 그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팔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은 나한테 주세요. 100만 원은 나한테 주시고 나머지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뭐 부가가치세, 즉 소비세는 뭐 당신이 나보고 당신이 국가에다가 납부를 직접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소비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저 입장에서 제가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10% 부가세가 붙을 거고 그 물건을 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오는 부가세를 뭐 내가 직접 국가에다가 계속 신고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누가 저라도 안 하겠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가 물건을 사면서 핸드폰 100만 원은 그 가게에 주고 10만 원은 국가에 줄 때 가게에 100만 원 주겠지. 그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 10만 원을 어떻게 제가 주겠습니까? 안 줘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가 안 주면 가서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거 일일이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 행위에 세금을 물려야 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제도 운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사람 보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납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야 될 이 10%의 1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쉬운 자, 나아가서 뭐 국가가 관리하기 쉬운 자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뭐 납세 의무, 이 사람이 내야 되는 부가세 납세 의무를 그 사람한테 의무를 지우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부가처분을 하면 되고 그 사람만 관리를 하면 되는 하게 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이 해당 물건을 파는 이 공급자를 뭐 우리가 찾아내고 공급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 먼저 물건을 팔면서 돈 받을 거 아닙니까? 돈 받을 때 10% 더 받는 거야 문제 없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납세 의무를 지우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나 거 그 100만 원 달라고 하면서 10만 원도 같이 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이 사람만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뭐 납세 의무 니한테 지우고 공급자 이거 파는 사람한테 납세 의무 지우고 공급자한테 뭐 사업자 등록해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번호 부여받고 우리는 국가는 앉아가지고 공부상에 있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거든요. 장부에 있는
그 번호대로 이 사람 관리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안 했어. 부가세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냥 징수해서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세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이 소비세가 가지고 있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그 소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공급자한테 거래 징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징수라는 게 뭡니까? 판매할 때 징수하라, 부가세를 징수해서 네가 대신 납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실 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흔히들 원래 이 사람이 내야 될, 최종 소비자가 내야 될 것을 그 전에 있는 공급자가 징수해서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흔히들 우리가 거래 징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다가 뭘 만들어서 팔아요. 팔아서 이 사람이 받아갖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파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걸 어떤 것을 이렇게 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 소비자이자 생산자인데요. 생산자, 공급자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용 소비를 했고, 그 사용 소비한 거를 가지고 뭔가를 더 더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파는 공급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때 우리가 샀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했을 때 이 관련 부가세를 원래 이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 소비자이자 생산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이렇게 납부를 한 거예요. 징수 납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대신 납부를 해준 거란 말이지. 거꾸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얹어가지고 팔았단 말입니다. 팔았을 때 원래는 이 사람이 요만큼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거래 징수라고 해서 요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가 대신 걷어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거래 징수, 요만큼 징수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했고, 나가서 자기가 이미 요만큼의 납부했던 부분을 빼주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봤을 때 뭡니까?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봐봐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징수해서 납부를 했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얹어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이 공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요만큼을 징수해서 납부를 했잖아요. 납부를 했는데 이미 요만큼은 기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빼준단 말이야. 결국에는 남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요게 남는단 말이에요. 결국 요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팔았을 때, 원래 이 사람이 요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거래 징수해서 요만큼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납부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거래 징수해서 납부를 했잖아요. 그럼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요거 빼주면 남는 건 뭡니까? 바로 요 부분이 남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 운영상에 우리가 거래 징수해서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해 주다 보니 결국에는 남는 건 뭡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어떤 부분이다? 바로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얹어가지고 뭔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고, 개념 정의가 필요했고, 우리가 제도 운영상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가 지금 내국 소비세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부가가치구나.
부가가치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비세라는 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세라는 담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꼴이 됐고 이 부분이 보다 보니까 이게 부가가치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명명할 때 소비세라고 하지 않고 뭐 부가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라고 하지 않고요. 소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가 소비세라는 담세력을 가지고 세금을 물리다가 보니까 그 제도 운영상 그 최종 소비자에게 뭔가를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사람이 납부를 안 할 것 같으니 거래 징수라는 제도, 이 사람이 소비자가 내야 될 거를 생산자, 공급자가 대신 걷어서 내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바로 요 윗부분이 남았고 요 윗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가가치하고 동일한 것 같구나 해서 우리가 요거를 부가가치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라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 정의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이 부가가치를 그럼 조금 더 이론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도 운영상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꼴이 됐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가산법하고 공제법이라는 게 나와요. 가산법과 공제법. 가산법과 공제법을 해야 되는데 가산법과 공제법은 이번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산법과 공제법은 조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